네, 안녕하세요. 라인에서 블록체인을 담당하고 있는 언블락의 이희호입니다. 혹시 상관없으세요? 가셔도? 그다음 그 아키텍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설명을 그거 포함해 시켜줘? 네네네.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알겠어. 근데 초반에 그냥 깔끔하게 갔으면 같아요. 좋겠는데? 네, 네네네. 그냥, 그러면 이거 일단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을. 일단 공통 질문들 먼저 드릴 건데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접한 시기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한 거는 2014년 아마 쫄트에서 코빗, 유영석 대표가 출연하게 되면서 블록체인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보다는 그 뭐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에 좀 주목을 해서 디지털 코인, 디지털 토큰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좀 향후 가능성이 있겠다. 또 실생활에 쓰일 가능성이 뭐 작게나마 있겠다라는 느낌이 그 강하게 들어서 2014년 그 코빗 만난 이후로 바로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게 처음 블록체인을 접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면 기술로서 이제 블록체인은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이 그 체인으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분산 처리, 뭐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으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래서 분산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블록 단위로 쪼개서 저장을 한 다음에 블록을 연결시키면 위변조나 이런 게 어렵지 않겠냐.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뭐 그 개념 자체는 사실은 중화된 서버가 그 성능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분산화 뭐 처리하는 게 성능 면에서 뭐 형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해킹 방지나 뭐 유변조나 그런 쪽으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좀 많이 묻혀 있었죠. 그러면 블록체인이 기존의 기술보다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그 블록체인 그런 기술이 나온 게 1980년대 초반인데 이렇게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그게 어디에 쓰일지 모르고 있을 때, 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걸 그 디지털 토큰, 크립토로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뭐 자신의 그 9페이지짜리 논문에 제시를 함으로써 그 기술이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립토라는 그 암호화폐를 그 블록에 저장을 시키고 그 블록을 그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인센티브로 채굴 방식으로 주게 된다면 야 이거 탈중앙화 돼 있어도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운영될 수 있겠다.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다. 그런 그 비트코인이 보여준 어느 그 가능성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대중들한테는 조금 일반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서 네네. 익숙하지 않은데 이 블록체인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라 표현해서 그런데 사실 예전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토렌토 통해 가지고 P2P 방식으로 분산화된 환경에서 그 컨텐츠를 다운받고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컴퓨팅 파워를 그 제공해주고 전송할 때 자기 컴퓨팅 파워를 제공함으로써 전송을 해주고 쪽에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P2P에서 많이 그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데 블록체인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그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부터 익숙한 개념이었고 그게 뭐 2000년대 후반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가상 통화가 그 블록에 저장이 되면서
중화된 그런 시스템이나 뭐 어떤 기관에 의해서 그 컨트롤 되지 않아도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저기 그 노드를 그 운영하고 서버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가치가 더 생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010년 초에 나오고 나서 거의 지금 9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큰 해킹 없이 그 뭐 큰 뭐 외부의 공격 없이 이게 정상적으로 블록이 기록이 되고 위변조도 안 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거든요.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아 블록체인도 뭐 시스템으로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발생되게 된 뭔가 사상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009년 그 비트코인 .org에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을 올리게 된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가 이제 2007년 그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들이 되게 심해졌었어요. 그리고 2008년 이제 들어가면서 구제금융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방대한 양의 그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은행들을 지원해줘서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은행들이 파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파산되지 않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풀린 달러의 양이 그 전년도까지 유지됐던 그 달러의 통화량의 4배 정도가 5년 동안에 그 공급이 되었는데 실제 달러 가치는 10%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 이거 뭐 금융위기 닥쳤는데 달러를 그냥 무한대로 찍어내가지고 뭐 해도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예,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수혜를 받아서 그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막대한 인센티브 잔치를 벌리고 그래서 그 월가 시위, 월가 점령 시위도 이제 벌어지고 그게 이제 금융적으로는 시대적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그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중앙화된 서버에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앙화된 서버에 모든 이제 그 정보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게 해킹으로 뚫리고 개인 정보들이 뭐 싼값으로 팔리기도 하고 다른 데 이용돼서 그 뭐 금융 사기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야, 이 중앙화된 서버에 그 우리의 소중한 그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이걸 좀 더 암호화를 시키고 이걸 중앙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사이버 펑크족들이 그 당시에 금융위기의 기조랑 이게 맞물려서 야, 그러면 좀 더 그 암호화되고 보안이 강화된 그런 화폐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그런 아이디어를 사토시가 그 2009년 10월 그 중순쯤인가? 그때 9페이지짜리 논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열광한 예, 많은 암호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 개발자들이 2달 반 동안 만들어서 2010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보다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시도들이 있는지 특성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크게 뭐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돈에 관심이 있어서 다 돈 벌려고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그러고요. 뭐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돈 번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주류 세력 쪽에서 예,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당장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돈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게 뭐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그 화폐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그 여러 그 뭐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관심을 갖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그냥 암호화폐에 더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하고 그 암호화폐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결국은
그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토큰 이코노미에 더 관심을 갖고 싶은데 외부에 보일 때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다. 사실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속도나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효율적인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화된 서버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왜 관심을 갖느냐? 아, 이게 크립토를 다루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같고 크립토의 어떤 토큰 이코노미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예, 그 기반이 되는 기술에도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차이점? 사실 대중들은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극도로 암호화가 예, 그 추진되고 초가분성이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그 국가 간 개인 간의 송금이 입출금 송금이 가능한 그런 화폐를 이제 디지털화된 화폐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된 주소죠. 그걸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고요. 암호화폐가 그 블록에 기록이 돼서 예, 쪼개진 블록상에 저장이 되면서 그게 쭉 연결이 되면서 그 기록을 검증하고 그리고 기록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 기반 기술이 되는 게 블록체인에만 기록되어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덱 같은 경우는 다이렉티드 그 뭐죠? 뭐의 약자였지? 덱이? 아, 까먹었다. 덱이 뭐의 약자였죠? 다이렉티드 까먹었다. 덱, DAG. DAG. 해시그래프 같은 덱. 예, 덱. DAG. 그 뭐의 약자였지? 까먹었는데. 다이렉티드. 백 말씀하시는 거. DAG. DH요? 예. 어디부터 끊어갈까요, 그러면? DAG. 찾아봐줘. DAG. 해시그래프. 덱. 해시그래프. 구글에서 해시그래프 DAG 치면 됩니다. 예? DAG. 에이싱. 맵리디스 예, 예. 다이렉트 애쉬 클릭 그래프. DAG. 그냥 해시그래프의 덱이라고 할게요. 어디부터 갈까요? 처음부터? 앞에 질문 좀 다시. 어디에서 좋을까요? 뭐 처음부터 가도 돼요. 그 질문. 네네네. 네. 그 질문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네. 치고? 아니요, 그냥 하시면 네.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나왔거든요. 예, 비트코인의 모든 어떤 거래 기록이나 정보들은 그 분산화된 블록에 예, 순차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그 블록을 쭉 그 검증을 하면서 사실 이게 그 제대로 된 처리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방식인데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이제 나와서 암호화폐가 탄생이 되었지만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처리 방식이 꼭 블록에만 저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시그래프의 덱 같은 경우는 다른 분산 컴퓨팅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그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방식들이 꼭 블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블록체인 네. 기술로 돌아가서요. 블록체인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탈중화인 것 같은데 네. 탈중앙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탈중앙화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화된 그런 정부, 중화된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이 나왔고 그 해킹도 없이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이렇게 그 거버넌스도 의사결정도 이루어지면서 굴러가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아, 꼭 중앙화된 게 정답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탈중앙화가 주는 가치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아도 서로 몰라도 악의적인 사람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서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그 장점인 것 같고요. 탈중화가 또 뭐 저기 보여줄 수 있는 또 가치가 뭐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기록을 한 걸 강제로 지우게 한다든지, 그걸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어떤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탈중앙화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고 또 뭔가 핵심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탈중화밖에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게 가장 큰 가치인 것 같고, 일단은 그 블록체인하고 화폐라는 게 결합이 되면서 뭔가 경제학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은행에서만 발행을 하고 그걸 사람들이 중앙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가 부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극도로 탈중앙화되어 있고 실체가 뭐 뭔지 잘 모르거든요. 예. 누가 그 뭐 비트코인 재단이 뭐 그 중앙에서 예, 뭐 뭔가 개발을 하고 노드를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뭐 사토시 나카모토도 예, 실명인 그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아, 이거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에서도 사람들이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가치가 생기고 이게 성장하고 있구나. 야, 우리가 은행이 아니어도 돈을 발행할 수 있겠구나. 비트코인이 남으로써 개인이나 기관도 뭐 대중들이 신뢰하게끔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찍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게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그 기반이 되는 그 어떤 그 재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 경제 시스템이나 뭐 주식회사 시스템이나 뭐 주식시장의 거래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돈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이 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변화를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주식회사 중심으로 400년 동안 이어온 이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게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저번에 저희 쫄트할 때 그 화폐 역사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질문이 있던데. 네네. 예. 그걸 지금 바로 하는 게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화폐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의 진화 이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화폐는 말 그대로 이제 한자로 풀어 설명하면 화폐가 저기 패자는 조개 패자 그쪽에서 이제 왔고요. 화는 그 물건이라는 뜻에서 이제 그 의미가 왔는데, 예전에는 물건이나 어떤 조개 어떤 그 희귀한 그런 것들이 그 화폐의 수단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커머더티 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한국말로 뭐죠? 커머더티 머니가?
상품화폐. 예, 상품화폐. 아,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예, 상품화폐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뭐 교환이나 이동이나 저장에 불편함이 있어서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지만 좀 저장이나 이동이 편한 금속 화폐로 이제 진화가 되어 왔죠. 그래서 금은 동 같은 금속들이 화폐로 쓰였고요. 근데 금은동 자체도 놓고 보면 그 자체가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보관하기 어렵고 뭐 무겁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야, 그러면 지폐로 대체하자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찍어내는데 이걸 화폐로 인정을 해줘. 한 게 이제 법정화폐, 피엠머니로 이제 진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피엠머니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예, 보관한 양만큼 이제 근본이 그 지폐로 시작을 했다가 1971년 닉슨 파동 이후로 이제 금을 무한대로 보관할 수 없으니까 화폐만 찍어낼게 인정해줘 라는 그 불태환 그 법정화폐 피엠머니로 이제 나왔고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2009년도에 비트코인 그 개념이 나와서 2010년도부터 그 크립토 그 커런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크립토 커런시는 그 전에 피엠머니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뭐 이동이 쉽고, 뭐 전송이 쉽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그 크립토가 말 그대로 크립토니까 이제 극도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유변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뭐 1달러, 0.01달러 뭐 이렇게 하면서 가분성들이 그 지폐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초가분성 더 잘게 쪼개가지고 뭐 0.0000001 뭐 비트코인 가능하고 이게 사토시 아주 극도로 작은 단위까지도 내려가면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아주 적은 그 가치에 대해서 송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국가별로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개인별로도 당연히 이동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화폐의 그 활용 가치가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커머디티 머니에서 피엠 머니로 그게 크립토 커런시로 이렇게 화폐는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블록체인으로 돌아가서요. 네. 이제 각각의 뭔가 조금 더 깊이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네. 그 블록체인 안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의 종류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네. 합의 알고리즘은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부터 시작된 POW, 프루프 오브 워크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작업 증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뭔가 데이터 전송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 서버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그걸 전산 처리해주고 그게 맞는지 블록들 연결하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훑어보면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실질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작업이 POW라고 볼 수 있고요. POW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서버를 굴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막대한 다양한 분산되어 있는 서버들이 실제 그 작업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뭐 채굴 자들이 뭐 단합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뭐 속도도 일일이 블록을 다 확인하다 보니까 뭐 속도도 좀 느려지는 측면도 있고 그 대신 그 밑바닥부터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유변조 가능성은 제일 낮고요. 탈중앙 정신에는 제일 가까운 방식인데 효율적에서 떨어지다 보고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뭐 하드포크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처리를 할 때 일단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블록 사이즈 1메가짜리를 뭐 100메가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들이 채굴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자들, 서버 굴리는 사람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그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블록 사이즈 커지는 게 일거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 1메가로 남아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해요. 채굴자들만 참여를 하고. 이건 불합리하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반발로 생긴 게 이제 POS죠. Proof of Stake. 지분을 보유한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면서, 내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도 온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오프체인,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전에 POW보다는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POS고, POS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그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이 일일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에는 또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대로 잘하고 아니면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서 내 표를 대신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방식의 어떤 POS를 하자라는 방식이 이제 디포스죠. 디포스 방식으로 가면서 스티비나 이런 데서 좀 몇몇 증인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이오스에는 BP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위임을 해줘서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서버를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을 좀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면 중앙화된 방식에서 탈중앙화된 방식에서 점점 중앙화된 방식 그리고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합의 알고리즘도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탈중앙화되어 있으면서 일반인들도 다 참여를 해서 서버의 운영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공유 경제 측면하고 맞닿아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결국은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주주자본주의가 약간 협동조합의 형태로 넘어가셨다고 이야기하셨던 게 지금 그것도? 네, 한번 네. 주주 자본주의 시작이 1602년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으로 일단 증표를 받고 모아진 돈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항선을 만들어서 동양에 보내고 거기서 동양으로부터 향신료라든지 여러 가지 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입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주주들에는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주주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화된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더 소수의 주주들에게 자본을 가진 주주들에게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 생산에 직접 참여한 주체들인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산업화가 극도로 심화되었을 때 협동조합 운동이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1800년대 이제 중반인데 그때 로치데일 파이오니어스 에퀴티라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로치데일 파이오니어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짐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어떤 가게를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협동조합의 원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 협동조합의 원칙이 다른 협동조합을 도와주고 우리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라 경제적인 단체고 그리고 정보를 극도로 공유하고 오픈을 하고 그리고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원칙들이 그대로 스티밋이나 이런 다른 크립토 프로덕트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출자자인 투자자의 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제품도 스스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우리를 위해서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그 생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 소비도 더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투자자인 협동조합원들의 어떤 권익이 보호되고 협동조합의 가치가 커지게 되거든요. 뭐 스팀이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초기에 그 스팀을 사고 스팀 파워로 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도 생산하고 우리가 글도 퍼나르고 그리고 그 글을 우리가 더 퍼나르고 많이 읽을수록 이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좋은 글을 생산할 때 더 많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올 거고 그럼 커뮤니티 가치가 커지고 화폐 가치가 커지는 그런 것을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많이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크립토 프로젝트, 스팀잇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어떤 정신이 크립토에서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나누고 그리고 나눌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커지고 그러면서 혜택이 그 가치를 나누는데 참여한 기여자들에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랑 많이 맞닿아 있죠. 토큰 이코노미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토큰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CO 관련해서도 좀 설명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토큰 이코노미는 말 그대로 토큰으로 가능한 어떤 경제 시스템을 토큰 이코노미라고 보는데요. 어떤 중화되어 있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뭔가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게 그 넓은 의미에서 그 토큰 이코노미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토큰을 활용한 어떤 그 인센티브 시스템, 특히 게임 이론과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뭔가 커뮤니티나 서비스나 회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토큰의 어떤 인센티브 측면을 강조하는 게 토큰 이코노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에서 본다면 토큰이 그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를 활용해서 기존의 그 좀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줄 수 없었던 부분에서 뭐 어떤 주식회사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토큰 이코노미의 그 첫 번째 측면에서의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주 중심의 어떤 자본주의를 보면 초기에 투자한 어떤 투자자, 주주들이 대부분의 가치를 가져가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임직원이라든지 그 서비스를 키우는데 기여한 유저라든지 그리고 그걸 그 사줌으로써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고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좀 덜 돌아갔어요. 토큰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면 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토큰을 분배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뭐 그래도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스팀잇이라고 보고 있는데 스팀잇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스팀을 사고 그 투자자가 되고 자기가 글을 생산하는 글 생산자가 되고 글을 퍼나르는 또 읽는 소비자가 되고 그러면서 가치가 커지면 자기도 토큰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측면들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고려해줘서 가능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측면이라면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그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이 인터넷 전하고 인터넷 후하고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인터넷 전에는 그냥 그 서비스의 어떤 구매자 측면이 강했어요. 커스터머 측면이 강했는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게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유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사용자예요. 사용자인데 무료로 써서 너무 좋아.
예전에는 다 일일이 신문을 사서 보던가, 뭐 도서관에 가던가, 뭐 제품 정보를 알려면 일일이 뭐 잡지를 구매해가지고 본다던가, 뭐 이런 게 강했는데 지금은 뭐 소셜이나 포털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유저들은 아,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써서 너무 좋다라는 측면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10년, 20년 지내다 보니까 야, 네이버 내가 검색 많이 해줘서 큰 거 아니야? 페이스북 내가 글을 많이 올리고 공유를 많이 해서 큰 거 아니야? 유튜브 내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줘서 콘텐츠 쌓이고 그게 공유가 되어가지고 뭐 유튜브 구글이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내가 단순한 유저가 아니라 그 서비스 플랫폼 성장에 기여한 기여자구나 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컨트리뷰터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 지금은 이제 특히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컨트리뷰터들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런 인식들이 점점 더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저의 인식이 바뀐 이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야, 공짜로 정보 주니까 써! 한다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컨트리뷰터로 바뀐 유저의 인식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들어가줘야지 서비스 그 눈높이가 높아진 유저에 맞춰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하고 서비스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런 그 기여자들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두 번째 의미인 어떤 토큰 이코노미,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토큰 이코노미가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나 뭐 코인 이런 거를 우리가 또 ICO라는 게 문제가 네. 있잖아요. ICO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ICO는 이니셜 그 퍼블릭 오퍼링이라는 IPO 개념에서 토큰 개념으로 이제 그 확대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IPO라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회사의 주식을 대중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IPO거든요. 이제 토큰이 이제 먼저 이제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마이닝 방식으로 비트코인에서는 그 토큰을 그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게 점점 퍼지다 보니까 아, 이걸 현금화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거래시켜주는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아, 이게 토큰이 주식의 가치도 갖고 있고 화폐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주식 시장처럼 크립토 익스체인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도 가능하게 되고 주식의 양상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걸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볼 수 없을까? 라는 개념으로 이제 ICO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마스터 코인이 그 ICO를 이제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 ICO를 성공하고 거기 그 이더리움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ERC20 토큰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기면서 ICO가 확 대중화됩니다. 그러면서 토큰도 쉽게 생성하면서 자금을 많이 조달해서 그걸 제품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면서 ICO가 급속도로 이제 대중화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현상이 이제 벌어졌는 게 예전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주식시장 주로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에서 VC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뭐 시리즈 A, B 이렇게 회사 성장 단계에 맞춰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걸 제품 개발에 투입을 해서 회사의 성장 곡선을 이렇게 그려 나갔는데 자금을 한 번에 많이 조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개발하고 또 조달하고 또 개발하고 또 조달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이제 예전 뭐 윈도우 컴퓨터 킬 때 보면 부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본궤도로 올릴 때까지 부팅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걸 이제 부스트랩 프로블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토큰을 통한 ICO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 번에 자기의 사업 계획서와 같은 백서를 오픈하고 자본을 대규모로 조달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 단계별로 조달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됐고 큰 자본으로
원래 그림을 빨리 그려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부팅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 그게 그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시킨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토큰의 어떤 효과다. 그래서 토큰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그런 얘기가 크리스 딕슨이라는 VC 출신의 지금 크립토 펀드 운용사를 하고 있는 크리스 딕슨에 의해서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ICO가 좀 더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일 간 뭐 규제 얘기도 해도 되고. 네, 한일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엄청 빨리 이거를 블록체인 생태계를 인정했다고 하나? 받아들였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한국과 일본 간의 그 크립토나 뭐 블록체인 생태계가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법 제도화 내에 가상화폐나 뭐 크립토를 좀 품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 ICO 금지라는 어떤 그 발표 이후로 이제 급속도로 국내에서 ICO를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고, 뭐 ICO 생태계가 많이 어떻게 보면 침체되고 있고, 또 막대한 어떤 그 자본이 해외로 그 좀 나가서 좀 비용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느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혁신적인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도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 4월에 그 일본에서는 크립토를 가상화폐라 부르거든요. 가상화폐가 그 자금 결제법 내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자금 결제법을 놓고 보면 그 우리가 많이 쓰는 포인트 시스템들 있잖아요.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선불 카드 그런 개념이 있어요. 먼저 돈을 내고 그 카드를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선불 카드 개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상화폐가 들어가 있어요. 법 제도 안에 넣으면서 일단은 실체를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다든지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률적인 기준을 상당히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허들을 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롭게, 허들 넘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지만 허들을 넘어가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놨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허들을 넘기기 위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내부자 거래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잣대를 맞춘 기업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킹성이라든지 스캠성의 그런 프로젝트들은 거의 많이 자취를 감췄고요.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살아남아서 이 시장을 좀 건전하게 끌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뭐 지금 법제화 시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미뤄졌거든요. 일본으로 놓고 보면 거의 2년 정도 늦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빨리 법적으로 그 법적 체계 내에 그 크립토가 포함이 돼서 좀 건전한 프로젝트들이 좀 그 부각이 되고, 기존의 스캠성 프로젝트는 다 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이 그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생태계가 좀 건전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화폐로서의 크립토커런시보다 뭔가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심이 변화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소재도 제가 얼핏 언급했는데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화폐가 나타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더
경제학도 전공이고 그래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화폐가 가지는 의미가 경제의 근간이 되고 경제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협의적인 의미로는 그 개인들의 어떤 개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어떤 서비스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으로써 서비스 성장에 좀 더 그 도움이 되는 결국은 토큰 이코노미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토큰 이코노미 쪽으로 좀 더 그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근데 그 토큰 이코노미로 노미가 그 발전하려고 그러면 기술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일단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 뭐 새로운 어떤 신뢰 기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뭐 탈중앙화만 강조할 게 아니라 좀 더 그 블록체인이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불가역성, 그러니까 뭐 검열 저항성, 뭐 이런 쪽을 강조를 하면서 기술이 좀 더 효율적인 속도 측면이든 뭐 효율을 좀 부과를 해서 기술적으로도 좀 중화된 시스템의 그 속도나 성능에 견줄 만한 정도로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다 해서 사실 사람들이 토큰도 들어보고 코인도 들어봤지만 그것을 구별하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 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코인 하면은 플랫폼 코인으로 많이 부르고요. 토큰 하면 뭐 유틸리티 토큰이나 아니면 플랫폼 기반에서 나온 걸 이제 토큰이라고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디지털 토큰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모든 걸 이제 디지털화된 토큰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서 토큰도 되게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는 유독 코인이라는 용어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정의는 안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 글로벌에 이제 그 배포를 하다 보면 그 나라에 맞는 용어는 디지털 토큰이니까 다 바꿔라. 이런 요구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그 혼용해서 쓰고 있는 편인데 그 토큰의 어떤 코인이나 토큰의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다면 그 코인 이코노미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코인의 암호학적 특성을 많이 강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크립토 이코노믹스라고 많이 불러요. 그때는 코인 쪽이 좀 더 가깝게 부르는 것 같고요. 그 필요에 맞게끔 그 코인이나 토큰을 좀 접목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플랫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그 생태계에 쓰이는 기축통화를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 부르고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ICO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 거기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상에서 ERC20 기반의 토큰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다양한 ICO를 통한 ERC20 토큰을 쉽게 발행해서 ICO를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플랫폼을 선점을 해야지 좀 그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한다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팻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 크립토도 돈이니까 돈을 많이 쓰게끔 만드는 게 플랫폼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점점 프로토콜 기반의 토큰들,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오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가치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비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써야 되고 이오스를 써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야지 ICO를 통하고
뭔가 그 플랫폼 위에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팹 프로토콜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에서 그 회사에서 팹 프로토콜 개념을 만들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플랫폼이 고객이 없으면 플랫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비행기를 봐라. 비행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공항이 만들어졌다. 예. 그리고 뭐 인터넷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 개별 서비스들이 나오고 나서 플랫폼들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전기 변전소나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 전구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네? 그러면 인프라가 깔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모든 플랫폼이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화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플랫폼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실생활에 쓸 수 없으면 플랫폼이 이게 제대로 된 플랫폼이냐.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가 나와서 고객들이 많이 쓰게 되면 플랫폼이 좀 더 깔리게 되지 않냐.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좀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뭐 성장을 놓고 본다면 이제 고객 중심으로 가면서 어떤 고객의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서서히 플랫폼으로 또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